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흥미로운 내용이라며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보는 것은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쩌면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 때 두 분도 모두 돌아가셔서 그 뒤로는 주변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아이일 때는 그나마 가엾고 귀엽게 여겨 많은 친척분이 나서서 저를 도와주셨지만 점점 자라면서도 그마저 줄어들어 지내는 곳에서는 늘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어요. 대놓고 뭐라 하시는 건 아니었지만 다들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입까지 하나 더했으니 오죽했을까 싶어요. 저도 빠듯한 살림에 아이를 키우게 되니 그때의 어른들이 더더욱 이해가 갑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느 곳 하나 내 집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제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게 늘 제 마음에 응어리로 남았죠. 물론 저를 돌봐주시는 친척분들도 제 가족이에요. 하지만 피를 섞은 가족, 서류상 가족의 의미가 더 컸어요. 그 집의 다른 친자식들과 비교했을 때 진짜 가족들끼리만 있는 그런 유대감이 저와는 없었거든요. 언제나 저는 한 걸음 뒤에 물러선 다른 이의 자식, 남의 집 자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착하고 성실하고 반듯하게 지냈어요. 그 집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밉보이게 되면 또 다른 곳을 전전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친척들 사이에 그런 아이로 낙인이 찍히면 더더욱 갈 곳이 없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오히려 진짜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툼이 부러웠어요. 저는 언제 한번 마음껏 떼를 쓰지도 사춘기라고 실컷 투덜거리고 반항하지도 괜히 기분이 그런 날 어리광을 피우지도 못했어요. 마음껏 화를 낼 것도 전적으로 기댈 것도 없는 그런 떠돌이 같은 느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저는 늘 제가 이 세상에 이방인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제 꿈은 가족을 갖는 것이었어요. 빨리 자라서 결혼을 해서 가족을 만들어야지. 나도 내 가족을 빨리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했죠. 언제나 가족을 만들고 싶었고 꼭 좋은 가정을 꾸려야지 생각했어요.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하고 제가 갈 수 있는 대학과 취업에 유리한 학과들을 알아봤죠. 유명 대학에 갈 만큼 좋은 성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서울 내에 괜찮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어요. 성인이 되면서는 자연스럽게 집을 나와서 살게 되었어요. 고3 수능이 끝나고 2달 동안은 야간 주점 아르바이트랑 택배 물류 창고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입학금을 마련해야 했으니까요. 다행히 대학에 간다고 하니 친척분들이 등록금을 보태주셨고 2학기부터는 학자금 대출받아 학교에 다녔어요. 학교에 다니면서도 평일에는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말에는 택배 상하차 일을 했고 방학에는 가능한 만큼 아르바이트 2~3개씩 하면서 돈을 모았죠. 이렇게 열심히 벌어도 월세 내고 생활비에 저축을 좀 하고 나면 여유롭게 용돈으로 쓸 돈도 없었어요. 영화 보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재밌는 영화가 나오면 극장에 보러 가는 게 유일한 취미 생활이었죠. 이렇게 바쁘고 빠듯하게 살다 보니 빨리 어른이 되어서 가정을 꾸려야지 하던 제 꿈과는 멀어졌어요. 대학 들어오면 가장 많이 한다는 미팅도 저에게는 할 시간이 없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돈이 드니까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릴 여유도 없었죠. 제가 먹고 살기에도 바쁘다 보니 소개팅 받는 것도 부담스러웠고 연애를 하면 돈이 더 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깨달았죠. 연애라는 것도 가정을 꾸린다는 것도 나에게는 사치스러운 꿈이었구나 하는 것을요. 그렇게 일, 학교, 집, 딱히 청춘이라고 부를 만한 삶을 살지는 못했어요. 차라리 기술 자격증을 취득해 바로 취업을 할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던 게
제가 딱히 손재주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꿈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 생각하며 학교도 일도 무엇이든 성실하게 했어요. 대학 졸업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제 유일한 취미였던 영화 관람을 하러 극장에 갔죠. 네, 발권되었습니다. 재밌게 관람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발매를 도와준 직원분이 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뭐가 잘못됐나? 하는 생각을 하며 잠시 서 있는데 그 직원분이 작은 팝콘과 음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영화 보면서 드세요. 네? 이걸 왜 저에게? 네? 그게 영화 재밌게 보세요. 여자분은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뒤쪽에 문을 열고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어리둥절하며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그날은 영화에 집중도 되지 않은 채 계속 그 직원의 얼굴만 생각났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고민에 빠졌어요. 다음날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가장 친한 친구이자 거의 유일했던 친구인 동기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뭐야, 근데 너 그냥 왔다고? 어? 바보야, 그 직원이 너 좋아하네. 나를? 그래, 그러니까 팝콘이랑 콜라를 줬지. 번호라도 물어봤어야지. 에이, 설마, 나를 왜 좋아해? 어휴, 답답이. 안 그러면 너한테 뭐 하러 그런 걸 공짜로 주냐? 그런가? 나 정말 몰랐어. 그래, 네가 연애를 해봤니, 데이트를 해봤니, 어떻게 알겠니? 근데 나를 왜 좋아하지? 글쎄, 옷 못 입는 남자가 이상형인가? 친구는 다음에 영화 보러 가서 혹시 또 만나면 이름이라도 물어보라며 며칠 내내 저를 놀렸어요. 저는 그저 누가 저에게 관심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 어리둥절하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었죠. 그리고 며칠 내내 계속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만 머릿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극장에 가지만 그날 이후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 저는 또 극장에 갔어요. 일부러 전에 갔던 시간과 비슷하게 방문을 했죠. 어색하게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일하는 날이 아닌 건지 아니면 시간이 바뀐 건지 그분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괜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열흘 정도가 지나서 마침 새로운 영화가 개봉했길래 그걸 핑계 삼아 다시 극장으로 갔어요. 극장에 들어가자마자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매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분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티켓을 예매하고 매점 쪽으로 가서 주문했어요. 여자분은 잠시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네, 콜라 하나만 주세요. 콜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주문을 받고 계산하고 콜라를 담으러 갔어요. 다른 직원과 다른 점 없는 그녀의 모습에 저는 내가 착각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죠. 그냥 어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다든지 아니면 우연히 잘못 만들어진 팝콘이 있어서 준 거라든지 뭔가 그런 일 때문이었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며칠 내내 그녀를 생각한 탓인지 아니면 저도 모르게 약간의 호감이 있었던 건지 그렇게 생각하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혼자 김칫국 마신 게 창피하고 그게 착각이었다는 게 아쉬워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데 그분이 콜라를 가지고 왔어요. 옆에는 또 작은 팝콘이 있더라고요. 이거 저는 이따 6시 퇴근이에요. 그녀가 웃으면서 제게 말했어요. 아, 나 혼자 착각한 게 아니었구나. 제일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제게 관심이 있던 게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이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하다가 영화의 장면들이 스쳐가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그녀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심장이 입 밖까지 튀어나올 듯 쿵쾅거림을 느끼며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팝콘과 음료를 들고 영화를 보러 들어갔어요. 상영 내내 영화 속 장면들마다 그 여자분과 제 이야기가 겹쳐 보이고 영화의 내용보다 그분이 제게 웃어주시던 모습이 더 많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대체 뭘 본 건지도 알 수 없게 영화가 끝나고 저는 극장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6시가 되기 전
그녀를 데리러 다시 극장으로 갔어요. 왠지 빈손으로 맞으러 가기가 좀 그래서 근처 꽃집에서 꽃도 한 송이 더 샀어요. 꽃이라고는 생전 사본 적이 있어야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나마 가장 많이 들어본 장미를 한 송이 샀어요.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손에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데 곧 그녀가 나올 생각을 하니 또다시 심장이 터져나갈 듯이 두근거렸어요. 극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직원복을 갈아입은 그녀가 밖으로 나왔어요.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더니 반가운 얼굴을 지으며 제 머릿속에 계속 떠다니던 그 웃는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이거. 어머, 장미네요? 웬 꽃이에요? 그냥 빈손으로 있기도 뭐하고 지나가다 보니 예뻐서. 향기 좋네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예쁘고요. 고마워요.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뜨거워 데일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러고 보니 저희 이름도 서로 모른다. 그렇죠? 저는 보람이에요. 강보람. 저는 경남이에요. 진경남. 밥 안 먹었죠? 밥 먹으러 갈까요? 보람. 이름도 예쁘다. 그런 생각을 하며 그녀를 따라갔어요. 밝고 당찬 모습의 그녀는 저와는 다른 성격이 더 매력적이었어요. 같이 근처에 있는 부대찌개 집을 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첫 데이트에 부대찌개라니 로맨틱한 음식은 아니죠. 그래도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라며 부대찌개 집으로 저를 이끈 그녀가 좋았어요. 시원시원하고 털털하고 입맛까지 저랑 비슷하다니 운명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라는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했어요. 일부러 다양한 곳에서 경험을 쌓으며 자신이 어디에 재능이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보려고 했다고 해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작은 회사의 격리직, 촬영 스텝, 택배 분류 등등 안 해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미용 일을 하시는 어머니가 손목이 아프셔서 가게를 도와드렸는데 학교 다닐 때는 반항심이었는지 뭔지 그렇게 싫었던 미용 일이 생각보다 재밌었다고 해요. 등잔빛이 어둡다고 제 재능은 그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먼 길을 돌아온 거죠. 그냥 어릴 때는 주변에서 당연하게 제가 나중에 엄마처럼 미용 일을 할 거라고 해서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아마 사춘기 소녀의 전형적인 반항심? 그런 게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 막상 해보니 재능도 있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그동안 그렇게 미용 일을 안 할 거라고 부정해왔는데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 다니면서 미용 자격증 공부하고 학원비도 벌고 생활비도 보태려고 극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중이에요. 저는 막연하게 그냥 괜찮은 돈벌이를 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대학에 진학했는데 자신의 꿈을 찾아서 많은 일에 도전해봤다는 그녀를 보니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멋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런 모습을 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다고 해요. 여동생은 아직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래서 어머니와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는 중이라고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새 모녀가 똘똘 뭉쳐 자라서 그런지 자신에게는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이유 중 하나도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싶어서 그런 거라고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그녀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저랑 생각과 가치관까지 비슷한 사람을 찾다니 마냥 신기했죠. 그런데 왜 저한테 처음에 팝콘이랑 콜라 주셨어요? 아, 그거요. 그녀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웃으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그 극장에서 일한 지도 거의 반년 정도 됐나? 근데 3, 4주에 한 번씩 영화 보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항상 친절하셨어요. 늘 티켓 발권하러 오시면 직원들한테 먼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티켓 드리고 나면 항상 감사합니다를 덧붙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생겼어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상냥한 사람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보다 보니 웃는 모습도 예쁜 것 같고 자꾸 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어느새 계속 그쪽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출근하면 혹시 오늘도 오시나
자꾸 밖을 보게 되고 기다리게 되고 내가 어느새 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항상 혼자 영화 보러 오시길래 그냥 저 혼자 여자친구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먼저 관심 가진 건 제 쪽이니까 제가 먼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대로 어느 날 갑자기 가는 극장이라도 바꾸면 다 끝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쪽한테 관심 있어요 하고 티낸 거죠. 팝콘이랑 콜라로. 저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렇게 말로 들으니 쑥스럽기도 하고 누군가 제 모습을 좋게 봐주고 있었다니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늘 퇴근 시간도 그래서 말해준 거예요. 맞아요. 지난주에도 극장 오셨었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이 일하는 친구 중에 제가 경남시 좋아하는 거 아는 친구도 있거든요. 알려주더라고요. 극장 오셔서 영화도 안 보고 두리번거리다가 가셨다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다음에 오면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이야기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오늘 마침 딱 왔길래 오셔서는 안절부절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 말 꺼내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길래 제가 먼저 말한 거죠. 6시 퇴근이라고. 가만히 있었다면 저 혼자 또 아무 말 없이 감사합니다만 이야기하고 돌아올 뻔했는데 적극적인 그녀 덕분에 지금은 이렇게 같이 밥까지 먹게 되었어요. 연애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 쑥맥인 제게 먼저 다가와준 그녀가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저희는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 후로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녀도 일하고 학원 다니랴. 저도 학교 졸업 준비에 취업 준비에 아르바이트까지 서로 바쁘고 정신이 없었지만 짧게라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전화 통화를 하고 만나서 밥을 먹거나 퇴근 후 그녀의 집까지 같이 걸었어요. 항상 혼자 보던 영화를 이제는 둘이서 같이 보게 되었죠. 처음 같이 영화를 봤던 날이 생생해요. 마치 제가 극장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상영하고 있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여자친구와 함께 영화를 본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꿈만 같아서 현실같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한 중견기업에 취직하게 되고 그녀는 자격증에 합격한 후 한 브랜드 미용실에 직원으로 취직했어요. 바로 자신의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것보다 다른 유명한 가게에서 경력도 쌓고 노하우도 배워서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꽤 연봉이 괜찮은 회사의 개발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살림살이가 전보다는 나아졌어요. 그래도 아직 대학 학자금 대출이 남아있었기에 풍족하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커피 한 잔도 즐길 수 있고 맛집도 찾아갈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집에 컴퓨터가 갑자기 고장난 것 같다며 봐줄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제 전공 분야랑 결이 비슷했기에 저는 얼른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죠. 그리고 컴퓨터를 고쳐주고 나오는데 마침 어머니랑 딱 마주쳐버렸어요. 안녕하세요. 보람이 남자친구 진경남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보람이한테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이야기를요? 네, 보람이가 극장에서 일할 때부터 괜찮은 사람 있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아, 엄마는 뭘 그런 말을 해. 여자친구 어머니는 처음 뵙는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래도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식은땀을 내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근데 벌써 가려고요? 온 김에 밥이나 먹고 가지. 그래, 저녁 먹고 가, 경남아.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럼 얼른 들어와요. 마침 내가 오늘 고등어를 넉넉하게 사왔거든. 저는 얼떨결에 여자친구 어머니와 같이 식사하게 됐어요. 어머니 뵐 줄 알았으면 제가 뭐라도 사올 걸 그랬네요. 아유, 와서 저 고물 컴퓨터 고쳐준 것도 고마운데 사오긴 뭘 사와. 대신 저녁이나 맛있게 먹어줘요. 우리 딸들은 맨날 반찬이 이러네 저러네 잔소리만 하거든. 엄청 살갑고 친근한 성격의 어머니는 여자친구가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해주신 밥도 반찬도 다 너무 맛있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환대를 받아본 것은 오랜만이라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보라며 반찬의 자리를 바꿔 제 앞에 놔주시기도 하고 밥을 다 먹고 나서는 과일까지 잘라서 내주셨어요. 저를 너무 친근하게 챙겨주셔서
마치 제가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후에도 어머니는 제가 혼자 사는 걸 들으시더니 종종 여자친구를 통해 반찬을 보내주셨어요. 시간 날 때 밥 먹으러 오라며 여자친구 쉬는 날은 집으로 초대해주기도 하셨고요. 제가 갈 때마다 백숙이니 갈비찜이니 맛있는 반찬을 한가득 해주시고 집에 갈 때 가져가라고 통에 담아 꼼꼼히 챙겨주기까지 하셨죠. 늘 저를 친아들처럼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부모님이 계셨었다면 이런 느낌이겠다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었죠. 여자친구 동생도 저를 친오빠처럼 잘 따랐어요. 가끔 언니 몰래 용돈도 챙겨주었거든요.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마치 제가 원래 이 가족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저를 챙겨주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오랜 시간 제가 찾던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죠. 제가 그토록 바랬던 가족을 드디어 만나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몸살 감기가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어요. 회사도 못 나가고 집에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누군가 자취방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고요. 열이 심하게 나고 온몸이 아파서 정신이 없는 와중에 흐릿하게 누군가 보였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을까? 눈을 떠보니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식탁 위에 죽과 반찬, 그리고 감기 몸살약이 놓여 있더라고요.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보리차, 오렌지 주스, 그리고 과일들이 반찬통에 담아져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왔다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나 말고 우리 엄마가 다녀갔어. 아까 일하고 있는데 몇 시간 동안 전화도 안 되고 어제부터 으슬으슬하다고 하는 거 보니 아픈 것 같은데 연락도 안 될 정도면 많이 아픈 거 아닌가 걱정된다고 했지. 근데 내가 가볼 수가 없어서 엄마한테 대신 가서 봐줄 수 있냐고 했거든. 열쇠 위치는 내가 알려줬어. 그랬더니 아까 미용실 문 잠깐 닫고 다녀오셨나 봐. 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께서 가게 문까지 닫고 봐주러 오시다니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어려운 걸음 해주시면서 죽까지 끓여서 반찬이랑 과일, 주스랑 차까지 준비해서 가져다 주시다니 저도 모르게 죽을 먹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아프다고 여자친구가 걱정해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어머니까지 저를 이렇게 신경 써서 챙겨주시다니 정말 오랜만에 아, 나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저를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어요. 생일이면 미역국에 맛있는 반찬들을 잔뜩 해놓고 저를 기다리셨고 해마다 제철 재료로 만든 반찬을 꼬박꼬박 챙겨주시고 겨울이면 김장해서 김치를 냉장고에 채워주셨죠. 늘 부러워만 하던 가족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었어요. 더 이상 생일이 나 혼자 일하며 보내는 쓸쓸한 날이 아니었고 인스턴트 음식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지도 명절이나 공휴일에 갈 곳이 없어 혼자 일하다 여럿이 오는 인파 속에 혼자 영화를 보러 다니지도 않았죠. 이제 회사 일이 일찍 끝나면 연락할 곳이 생겼고 생일이나 명절에는 모여서 다 같이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가족들이 생겼어요. 저희는 여름이면 계곡으로 같이 놀러 갔고 겨울이면 고구마를 잔뜩 사서 집에서 쪄먹으며 새로 담은 김치랑 맛있게 먹었죠. 어머니도 딸만 둘이라 그동안 혼자서만 해내셔야 했던 일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생겨 좋다고 하셨어요. 집에 전등이 나가거나 전기에 이상이 생기면 먼저 이야기하시지 않아도 제가 바로 달려갔고 짐을 옮겨야 하거나 시장을 보는 날이면 꼭 따라가서 힘쓸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하고는 했죠. 여동생의 동생도 저를 무척 잘 따랐어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집안에 없던 남자가 생겨서 그런지 야자가 늦게 끝나서 무서울 때면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항상 제가 있어 너무 든든하다며 고맙다고 했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바로 제 여자친구였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응원해주고 늘 제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보고 저를 배려해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친구가 가지고 있던 무한한 긍정 에너지와 적극적이고 밝고 활발한 성격을 저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그녀 덕분에 이렇게 좋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점도 정말 고마웠죠. 그렇게 졸업하고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며 저희는 누가 먼저 말하지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힘으로 해보자며 적금 통장을 만들어
매달 결혼식에 쓸 비용도 차곡차곡 모았죠. 그리고 여자친구 몰래 일주일에 3번 정도 퇴근하고 동네에서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 했어요. 덕분에 2년 만에 학자금 대출도 다 상환할 수 있었어요. 여자친구에게 청혼할 다이아몬드 반지도 살 수 있었죠. 엄청나게 비싸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껏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것 중 가장 비싼 선물이었어요. 사실 그전에는 한 번도 값비싼 것을 해준 적이 없으니 비교 대상이 별로 없긴 하지만요. 그리고 어머니와 처제의 힘을 빌려 집에서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했어요. 셋이서 얼굴이 빨개지도록 풍선을 불고 계속 꺼지는 촛불을 피우고 또 피우고 나름대로 본 건 있어서 현관에서 거실까지 장미꽃잎도 뿌렸죠. 퇴근한 여자친구는 장미꽃잎을 따라 걸어오더니 반지를 들고 기다리는 저와 폭죽을 터뜨리는 어머니와 동생을 발견하고는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라 아주 당황스러웠죠. 반지를 끼고 해맑게 웃더니 잠시만 기다려보라며 방을 들어가 상자 하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상자에는 멋진 시계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여자친구도 저 모르게 쉬는 날마다 행사장이나 보조 출연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더라고요. 혹시나 돈 때문에 제가 결혼을 미루는 걸까봐 자기가 먼저 청혼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렇게 연애한 지 4년 차에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모은 돈은 넉넉하지 않지만 예단이나 예물을 모두 생략해서 크게 비용이 들 만한 곳이 없기는 했어요. 그래도 둘이서 돈을 모아 어머니께 고운 한복도 한 벌 해드리고 여동생에게는 앞으로도 입을 수 있게 예쁜 정장 세트도 사주었어요. 한사코 말렸지만 어머니는 결혼식에 보태서 쓰라며 그동안 조금씩 모았다고 3천만 원을 보태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모아둔 돈이 있다고 말렸지만 이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하겠다며 굳이 손에 쥐어주셨죠. 둘 다 일하는 곳이랑도 멀지 않아서 집도 원래 제가 살던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주신 돈은 그대로 통장에 모아두었어요. 언젠가 아이를 낳으면 더 넓은 집을 구해야 하니까 그때 쓰기로 하였죠. 결혼한 후에도 크게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는 점과 이제 어머니랑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점 정도가 다를 뿐이었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1년이 채 되기 전 저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혹시 모르니 일을 쉬라는 제 요청에도 아내는 아이 낳으면 돈이 더 들 텐데 일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 한다며 만사까지 출퇴근을 했죠. 출산하면서 아내는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저희는 예정대로 어머니께서 전에 주셨던 돈과 그 후에 모아둔 돈을 합쳐 이사했어요. 처제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 독립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육아도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은 어떤지 물었어요. 아내는 자신은 너무 좋지만 당신에게 민폐일 것 같아 걱정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럴 리가요. 저는 언제나 가정을 이루고 우리 가족과 함께 평안한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었는걸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랑 함께 살 수 있다면 더없이 기쁘다고 이야기한 후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어머니도 처음에는 너희들끼리 즐겁고 편하게 살아야지 뭐하러 늙은 장모를 모시고 살려고 하냐며 됐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항상 가족들과 한 집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며 어머니를 설득했어요. 결국 마지못해 어머니는 그러자고 하셨고 어머니가 살던 집을 정리해 다 같이 살 전셋집을 구하는 것에 보태셨죠. 덕분에 저희는 그동안 모아둔 돈과 회사 대출을 합쳐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방이 3개인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했어요. 남들은 장모님과 함께 사니까 불편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제 기억 속에는 한 번도 부모님과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치 잃어버렸던 어린 날을 돌려받은 것 같았거든요. 아이가 이제 막 100일이 지날 무렵이었어요. 회사에 있는 아내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깜짝 놀라 물어보니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병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께서 검사받는 동안 우는 아이를 달래며 복도에 나와 있던 아내에게 상황을 들을 수 있었어요. 미용실 휴무라 늦지막이 일어나신 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나오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날도 어디가 아프다던가 몸이 이상하다는 말이 전혀 없으셨기에
더욱 걱정스러웠어요. 그렇게 각종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의식이 없으셨는데 검사를 해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CT, 엑스레이, MRI 모든 검사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외에도 각종 혈액 검사와 촉진, 이전 건강검진 내용 등등을 뒤져보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렇다 보니 어머니께서 왜 의식이 없으신지 언제 다시 돌아올지도 알 수 없다고 하셨어요. 원인을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데 그럴 수 없으니 치료를 할 수 없는 노릇이었죠. 갑작스럽게 쓰러지신 만큼 혹시 갑자기 깨어나실 수 있으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뿐이었어요. 저희는 너무 많이 걱정이 되었지만 선생님 말씀처럼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으니 얼마 있다가 갑자기 깨어나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며 기다렸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은 어느새 한 달이 되었어요. 여전히 어머니는 원인 불명의 이유로 누워 계셨고 입원비는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었죠. 처음에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몇 달이 되어가니 슬슬 경제적으로 무리가 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갓난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 간병인도 따로 고용해야 했거든요. 퇴근 후에는 제가 어머니를 볼 수 있었지만 아내 혼자 아이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나마 방학에는 처제가 올라와 육아도 간병도 거둘 수 있었지만 처제도 학교 생활과 취업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마냥 손을 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다들 지쳐갔어요. 쌓여가는 입원비를 내기 위해서 저는 퇴근 후와 주말에 다시 물류센터 일을 시작했어요. 아내는 간병인이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미용실에 간이 침대를 가져다 두고 아이를 눕혀두고는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렇게 다들 각자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1년이 넘어가니 다들 희망을 포기하기 시작했어요. 다들 힘든 상황에 너무 지쳐 있었고 원인도 알 수 없는 문제로 쓰러져 계신 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언제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죠. 슬슬 힘에 겨워 이제는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하지 않나.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아니, 놓을 수 없었죠. 어떻게 만난 제 가족인데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미련한 욕심이라고 다른 가족들도 돌보라며 저를 타박하기도 했지만 저에게는 처음으로 저를 아들처럼 대해준 어머니가 너무 특별하고 소중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감싸주시고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던 날들을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몸이 부서질 듯 해도 절대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이 악물고 버텼던 것 같아요. 언젠가 어머니께서 깨어나셨을 때 사람들에게 당당히 알리고 싶어서요. 힘들게 일하는 와중에도 시간이 될 때마다 어머니 병실에 들렸어요. 눈은 감으신 채 아무 대답도 반응도 없고 숨만 쉬고 계셨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매일 어머니께 들려 말을 걸었어요. 요즘 회사는 어떤지, 아내는 처형은 어떤지, 그리고 아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전했어요. 누워만 있어 답답하실 손발도 닦아드리고 혹시나 너무 등을 대고 누워있어서 욕창이 생길까 자세를 바꿔드리기도 했어요. 좋아하시던 노래도 틀어드리고 볼 수 없으실지 모르지만 아이를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보여드리며 손녀가 얼마나 자랐는지 구경도 시켜드렸죠. 그렇게 꼬박 5년이 흘렀어요.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가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이랑도 다 이야기했어. 벌써 5년이야. 더 이상 이렇게 지내는 건 누워있는 엄마한테도 우리 모두한테도 못할 짓이야. 엄마도 중요하지만 당신도 나도 우리 애기도 우리가 필요하잖아. 아내는 끝내 말끝을 흐리며 주저앉아 울었어요. 모질게 말은 했지만 자신의 어머니를 제 손으로 떠나보내자고 이야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았어요.
구멍난 장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아등거리며 사는 가족들을 대신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큰 마음을 먹고 이야기한 거겠지만 아내야말로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플까 싶었어요. 여보, 우리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 당신도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후회할지도 몰라. 그것도 아주 많이. 그때 후회한다고 해도 되돌릴 수도 수습할 수도 없는 일이야. 알아. 나도 아는데, 잘 아는데. 근데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당신 어머니도 아닌데, 당신 맨날 회사 일해, 물류 일해. 그러면서 틈틈이 병원까지 들리고, 우리 애기 돌잔치도 제대로 못했고, 생일도 제대로 못 챙겼잖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되고부터 가게에서 먹이고 재우고, 한창 엄마도 아빠도 필요할 때에, 우리 둘 다 엄마 병원비 벌려고 아등바등. 벌써 5년이야. 이대로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깨어난다는 보장도 없고 병원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잖아. 아무튼 난 이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해. 그만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당신도 잘 생각해봐. 아내의 말도 맞았어요.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를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날 저는 오랜만에 회사도 아르바이트도 쉬고 아내에게 하루 쉬라고 이야기하며 아이를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갔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오늘은 손녀도 같이 왔어요. 우리 애기 벌써 많이 컸죠? 이제 제법 의사표현도 똑부러지게 하고 말도 엄청 잘해요. 지금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걸요? 어머니, 다들 많이 힘들어해요. 사실 저도 많이 지쳤고요. 제발 한 번만, 어머니가 일어나셔서 한 번만 작별 인사라도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눈물을 훔치자 아이가 제 얼굴을 손으로 만지며 아빠라고 했어요. 그러더니 할머니를 한번 쳐다보며 할머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침대 가까이 데리고 가 할머니를 자세히 보여주었어요. 그래,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 일어나세요 해봐. 할머니 일어나. 아이는 저를 따라서 할머니 팔을 두드리며 할머니 일어나 하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계속 쏟아지는 눈물을 한 손으로 닦으며 아이와 함께 그래, 할머니 빨리 일어나. 할머니 얼른 깨우자. 이런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아이가 할머니 눈이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놀라서 들여다보니 어머니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내가 피곤해서 잘못 봤나 싶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눈꺼풀이 들썩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다급하게 밖으로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의료진 선생님들이 뛰어와 어머니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 어머니가 슬며시 눈을 떴어요. 다들 너무 깜짝 놀라며 어머니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여기 어딘지 아세요? 경남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어머니가 간신히 입을 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얼른 뛰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경남이 여기 있어요. 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제가 안고 있는 딸아이를 한 번 더 쳐다보았죠. 오랜 시간 누워 계셔 말을 쉽게 못하셨지만 입모양은 우리 손주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른 손을 힘겹게 들어올리려고 애쓰셨어요. 병원은 그야말로 난리였어요. 몇 년간 의식이 없던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으니 그럴만도 하죠. 급하게 검사를 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나갔고 저는 울면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처음 제가 울면서 어머니를 부르자 아내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며 아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깨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무거운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고 하네요. 통화가 끝나자마자 잠옷바람에 카디건 하나만 걸치고 맨발에 슬리퍼를 그것도 짝짝이로 신고는 병원으로 왔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방금 영혼이 쏙 빠져나간 듯이 퀭했어요.
잠시 후 저희는 다시 병실로 돌아온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피곤해 보이기는 했지만 간신히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계셨죠. 어, 엄마, 엄마! 아내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엉엉 울었어요. 어머니 역시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는 이전에 했던 검사 결과와 달라진 점이 딱히 없다고 하더군요. 여전히 특별한 이상도 없고 여러 검사 결과를 훑어봐도 쓰러졌던 원인을 모르는 만큼 다시 깨어난 이유도 알 수 없다고요. 다만 오랫동안 눈을 감은 채 잠들어 계셨기 때문에 운동 기능 등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힘들 수 있고 영양도 그동안 링거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소화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완전히 정신이 들고 나자 저희는 처제에게 전화했어요. 혹시나 잠깐 일어나신 거라면 처제에게 괜한 희망을 품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처제 역시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다음날 바로 KTX를 타고 올라오겠다고 했어요. 다음날 올라온 처제 역시 어머니가 깨어나신 모습을 보고는 한바탕 눈물바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며칠간 병원에서는 다른 이상은 없는지 체크하면서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알려주셨어요. 아직 재활 등의 회복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몇 주는 병원에 더 입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정신만큼은 완전히 회복하신 것 같았어요. 대화도 잘하셨고 우리 가족들도 다 알아보시고 기억이나 인지에도 지장이 없으셨죠. 잠들어 있던 새에 훌쩍 자란 손녀를 보고 가장 놀라워하셨어요. 진서방,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어머니는 오랫동안 말을 하지 않아 아직은 메마른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참 희한하게 누워있는 동안 주변에서 이야기하던 소리는 다 들리더라고. 분명 소리도 다 들리는데 일어나지지 않는 거야. 특히 마지막에 진서방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간절하게 깨어나고 싶었어. 그리고 우리 손녀가 할머니 일어나 하는데 모르겠다. 그때는 왠지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 어머니는 마치 그냥 눈을 감고 계신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자신이 뭐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애써도 움직이지 않는 몸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저랑 손녀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안간힘을 쓰셨다고 하네요. 다행히 2달여간 죽부터 시작해서 일반식까지 드실 수 있게 되었고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물건을 짚는 연습까지 하면서 꾸준히 일상생활을 위한 재활운동을 하였어요. 덕분에 아직 근력이 붙으려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운동 기능도 일상이 가능한 정도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만에 마침내 병원을 퇴원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사실 다시는 오지 못하게 될까봐 무섭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병원비를 마련하고 자신을 지켜준 제게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내도 처제도 사실 언젠가부터 자신들은 포기하고 있었는데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제가 깨운 거나 다름없다고요. 지금은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일주일에 2번씩 병원으로 재활을 받으러 다니시고 가끔은 재활의 연장이라며 미용실로 가서 아내를 도와주거나 하세요. 아직은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집안일도 자꾸 하시려고 하네요. 아직 안정을 취해야 하는 단계라 좋아하시는 미용일을 제대로 복귀하지 못하셨지만 이대로 재활이 잘 되면 곧 미용일도 다시 하실 수 있을 거라 해요. 지금도 어머니께서 왜 그때 쓰러지셨고 지금 다시 일어나시게 된 것인지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어쩌면 우리 가족이 더욱 돈독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련은 아니었을까 싶어요. 모든 동화나 영화 속에는 한 번씩 시련이 나타나고 그 뒤에는 더 아름답고 위대한 이야기들이 완성되잖아요. 어쩌면 저희가 겪었던 일도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동화 속에서
그리고 영화 속에서 시련이 지나고 나면 주인공들이 더 행복하게 살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제 가족은 더 사이가 끈끈해졌고 서로를 더 소중히 생각하게 되었다고 믿거든요. 그리고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평생 겪을 시련은 이제 다 겪은 것 같으니 이제 앞으로는 아름다운 무지갯빛 날들만 남았지 않나 싶네요. 기적같은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연말연시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